조 대사 대리가 한국이나 유럽이 아닌 미국 망명을 요청했다는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소식이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생활고 겹치죠. 상납금 못 채우죠. 가족 협박까지 받으니까 월급이 600유로인 거예요. 북한 외교관들 향해서 구걸관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위장극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요. 북한 외교관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외교관 망명 러시 김정은 정권 붕괴 시그널입니다. 자, 2019년 2월 22일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터졌죠? 네. 그날 오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10명의 괴한이 침입을 했어요. 괴한이? 예. 그래서 침입을 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여성 한 분이 탈출을 해서 신고를 해서 스페인 경찰이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다시 돌려보냈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것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스페인 대사관을 침입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의 외교관을 설득하려 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슈가 더 커지고 공개되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아직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직접 스페인 북한 대사관 이 습격 사건에 대한 배후와 관련돼서 취재를 오래 했었고 특히 그 단체로 알려진 자유조선의 관계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이 모든 게 다 위장이었다. 위장극이었다는 무슨 위장? 과연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정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마드리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 4명을 4시간 동안 결박해놓고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실수로 신분증을 어떻게 떨어뜨려?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서 침입했다가 체포됐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right now. 대사관을 들어갔는데 석방이 돼. 말이 돼요? 초상화를 부순 뒤 곧바로 촬영됐다고 윌러스키 변호사가 밝힌 이 영상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과 자유조선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요. 난 절대 배반하지 않겠소. It was not quite what the North Koreans said it was. And in fact, what Free Joseon has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is true. Right? 진실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직원이 부탁한, 외교관이 부탁한 자작극이었다. 이거 너무
큰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캐피탈 직원이다 했는데 문을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상한 건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부순다? 그때는요 달려들어야 돼요. 총을 맞더라도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내부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까 보고서 신분증을 떨어뜨린 것도 조금 그랬다고 그랬고 사실은 제가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그 총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가짜 총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대사관 습격 사건만 놓고 보면 과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그것도 북한 정권의 충성심이 강한 대사관 직원들이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과 짜고서 나를 망명시켜달라는 위장극을 벌였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잘 따져봐야 될 것이 세네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자유조선 단체 회원들이 장난감 총을 들고 내부의 협조 없이 대사관을 습격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혈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 크리스토퍼 안이 지금 보석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을 결정했던 재판장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의 요구대로 송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진 로젠 블루스인데 진 로젠 블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장이. 스페인 당국의 주장처럼 이 크리스토퍼 안 일행들이 들어가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했다는 어떠한 하나의 증거가 없다. 라고 하면서 보석을 내리거든요. 부상자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얘기는 스페인과 북한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스페인과 북한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북한과 스페인은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일도 많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공작원이 언제든지 스페인에 들어가서 북한이 신경 쓰이는 눈에 가시 같은 인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공작 작업을 벌이기에 용이한 국가라는 거죠. 왜 스페인이 증거도 없는데 북한의 요청대로 미국에게 크리스토퍼 안을 송환해달라고 요구하는지가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배후에서 입김을 굉장히 세게 스페인에게 불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지고요. 저는 미국이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한소를 북한의 손아귀에서 빼돌린 인물이 바로 크리스토퍼 안이에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한솔보다 어쩌면 더 죽이고 싶은 인물이 크리스토퍼 안일 거란 말이죠. 크리스토퍼 안은 미국 시민권자인 거죠? 시민권자고 미국 해병대로 복무도 했어요. 완전 찐이네요. 예, 김한솔을 빼돌리고 설사 망명 납치극이 아니더라도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것은 그냥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걸 스페인도 알 텐데 너무 답답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외교관들의 요청에 의한 자작극이다 이 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크리스토퍼 안 변호인들이 빼내려고 좀 퍼뜨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아까 여성분이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북한 외교 공관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일반 여직원들은 없고 다들 그 고위 외교관들이 나갈 때 아내분한테 무급으로 직책을 주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린 분도 그냥 여직원이 아니라 대리대사의 와이프로 제가 취재 결과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자작극이 사실이라면 그 대리대사 와이프분이 왜 굳이 뛰어내렸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보면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지금 영상을 봐도. 그리고 또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해서 목숨을 걸고 그 감행하는 일인데 그걸 그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안 간다고 했을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은 벌어졌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안의 행적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 사실 크리스토퍼 안과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 중엔 탈북민들이 있어요.
탈북민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의 나이가 한 20대 27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상화를 깨는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탈북민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조선이 공개한 다른 영상을 보면은 대사관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네. 북한인으로서 북한 대사관에 들어오는 기분이 어때? 라고 영어로 질문을 하면서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도 탈북민이가 그 문을 열어준 사람도 사실은 스페인 대사관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든 것이 다 허위로 조작돼가지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아까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 들어와라. 그리고 초상화를 부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내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이렇게까지 합을 맞췄으면 망명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과 이미 입 맞추는 시간에 차라리 둘이 손붙잡고 뛰어서 우리 대사관에 가도 되는데 왜 망명을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두 가지가 저는 하나로 뭉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아마 부인과 동의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은 안 맞지.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부인하고 이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로 탈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족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나는 남을 테니까 당신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탈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사실은 함께 빠져나가기를 희망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요. 사실은 미리 부인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새나가면 시도도 못하고 다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부인과 상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일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와이프가 먼저 탈출을 했다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가 망명했을 때 북한에 남겨진 나의 가족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평생이지, 평생. 어떤 외교관은 망명은 하고 싶은데 평양에 남겨진 내 가족들이 두려워서 옥상에 자기 신발을 벗어두고 아이고. 자살을 위장한 채 망명을 시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래요. 내가 망명을 하는 것도 나의 생사의 문제지만 내가 망명을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남겨져 있는 평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의 생사가 바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망명을 하더라도 내가 망명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오늘 주제가 외국관들의 탈북 망명 러시잖아요. 나비 효과 같은 겁니다. 왜 스페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이 같은 위장극을 꾸몄을까라는 것은 그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태영호 공사, 조성길 대사대리 각각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표급 외교관들, 고위 외교관들이 각각 비밀리에 망명을 합니다. 그렇지. 태영호 공사는 테니스장에서 한국계 요원과 접촉함으로써 미국과 영국과 한국 이 3개 국가의 공조 속에서 영국군의 제트기까지 동원돼서 우리나라로 망명한 케이스고 조성길 대사대리는 대사대리잖아요.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상호 감시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망명을 했냐면 늘 산책을 가던 시간에 늘 산책을 가던 장소에서 늘 산책을 가는 가벼운 옷차림 그대로 대사관 직원들에게 나 산책 갔다 올게 하고 그 자리로 산책길을 실종이 돼요. 그만큼 고위 외교관들의 망명 혹은 탈출은 굉장히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007 작전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씩 끊어볼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조성길 대리대사가 망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김진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산책길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서 자동차를 가지고서는 그냥 유럽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 남겨진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 딸을 못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됐을 거고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그 누군가가 망명을 기획했다면은
사실은 위장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또 연락을 해서 서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크리스토퍼 안이 완전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연성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심지어 2004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외교관 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한 유럽 나라에서 건너서 동남아까지 왔어요. 동남아에서 비행기를 타 한국으로 가면 되는데 그 동남아 공항에서 와이프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동남아 공항에서 와이프가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럼.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 동남아까지도 왔는데 그 오는 비행기 타는 6시간 동안 고민을 수천 번 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쨌든 왔잖아. 네, 그리고 와이프만 돌아갔어요. 갔잖아. 근데 거기는 그러면 부인이 안 간다 그랬더니 뛰어내렸잖아.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그러면 이 남편은 내 와이프만큼 북한 가고 나는 와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이런 위장 납치가 계획했으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금혁 씨가 어떤 이 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봐야 할 한 조각의 굉장히 작은 퍼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조각의 굉장히 작은 퍼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현재 있었던 수상한 북한인 남성 3명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찾아옵니다. 현재 있었던 수상한 북한인 남성 3명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은 그냥 북한과 관련된 뭐 여행을 하는 사람 혹은 사업가 혹은 대학생이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대사관 직원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죠. 크리스토퍼 한 일당들도 겨우 대사관 차량 타고서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급했으면 신분증까지 이제 흘리게 된 거죠. 자유조선이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망명시켜주러 들어갔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자유조선이 오히려 탈출을 하는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이제 알아들었어.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알아들었어. 또 하나 재밌는 게 앞서서 신범철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까? 자유조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자유조선 관계자 회원이 조성길 대사대리의 탈북을 도왔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시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 유독 좀 자주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대북제재 2371호라고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까지 있었던 제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고강도이기 때문에 공관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폐쇄된 공관들이 많고 지금 공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추방이 됐고 이렇게 망명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이런 고위급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이 있을까요? 타격이 상당히 크죠. 정말로 외교관은요, 북한 사회 계층 내에서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이에요. 교육 과정도 그렇고 당이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 이게 또 스멀스멀 북한 사회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뭐예요? 내 체제가 무너지고 있겠다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 박 기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2017년 이후부터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많아지는데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회 통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동경올림픽도 참여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후쿠시마에서의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서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 요즘 이 북한의 고위 엘리트나 이 외교관들이 계속 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 정권 붕괴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흔히 엘리트 계층, 그리고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해외에서 누가 튀었다, 누가 한국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되게 빠르게 돌거든요. 그러면 다 고민을 해요. 아, 나도 갈까? 나도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다 저울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울질이 사실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서 대량 탈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북한 정권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국가의 굉장히 중대한 정보까지도 외교관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관광기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저쪽 원산이라든가 금강산 개발 관심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뉴욕 대포부 이런 쪽은 정말로 북한의 생존과 관련된 핵 문제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쪽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외교관이란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교관이 다 망명을 했다는 자체가 김정은이 두고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교관이 망명하게 되면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위급이 망명을 했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망명을 했고 한국에서 공개적인 활동까지 한다. 네. 그러면 그 가족은 엄청나게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총비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망명한 외교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박수유 기자의 같은 반 친구, 류현우 전 대사들이죠. 네. 2019년 가을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전인춘 씨의 사위라는 설이 있어요. 현재 파견부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9년에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게 8개월 혹은 1년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한 대사관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때. 대사관 임대료도 지금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외교관들한테 월급 주는 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지불되는 그 주택 임대비 자체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그 주택 임대비를 비롯해서 대사관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긴축 정책의 한 일환으로 밖에 있던 그런 외교관들도 다 이제 대사관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칸막이를 다 판자로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방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족 4세대, 5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렇게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그 콧불소, 뿔, 소각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그 상아, 그 다음에 저게 미주 쪽에서는 그 여성연, 여기서 시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성연을 팔다가 성공하면 좋은 거고 불법 장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에 단속이 돼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 김정은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켰다, 국가의 위상을 떨궜다 하는 그런 죄목 아닌 죄목을 가지고 소환이 돼서 강제로 그 다음에 비판서를 쓰고 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농촌에 나가서 형용화를 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돈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그 장사를 하는 게 이 장사가 기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걸 조장시킨 당국이 잘못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외교관이라 하면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그치.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꿈의 직업이 외교관이에요. 막 멋있게 살잖아요. 다 막 부러워하면서 막 그런데 세상 외교관이 판잣집에 산다는 게 전 너무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이게 그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삼중고가 지금 북한 외교관들에게 처해졌는데 일단은 북한 당국에서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에 줄 돈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활고 문제. 여기에 플러스 생활고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생활고 플러스 이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또 외화벌이를 해야 돼요. 소위 본국으로 상납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외화벌이를 해서 상납금까지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인 거죠. 태용공사가 있었던 영국 대사관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주차비로 연체된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불법 주차비로 연체된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주차비. 박이다. 주차비 과태료가 밀려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대사관은 해외 귀빈을 대사관으로 초대하거나 대사관저에서 행사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 대사관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최대한 잘 사는 나라의 대사나 영사집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한 끼 잘 먹고 친구들 가는 선물 받고. 어렸을 때 막 친구들 집에 좋은 집에 가듯이. 급기야 고 한인 사회에서 정말 서글픈 얘기인데 북한 외교관들 향해서 구걸관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구걸관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구걸관. 외교관이 아니라. 아니, 외교관을 왜 보내는 거야, 이럴 거면? 중국은 북한의 모든 외교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그게 외교 관계가 뭐 중요도가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그나마 거기는 좀 살 수 있거든요. 중국이 평양이랑 무역을 할 수 있고 뭔가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이 필요한 물품을 상납할 수 있기 때문에 북경 대사관은 그나마 좋은 곳인데도 정말 열악해요. 얼마나 열악하냐면은 유학하던 3년 내내 제일 대사관을 많이 들어가 봤고 토요일마다 들어가고 대사관 외교관들을 직접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육 참사가 있어요. 북경 대사관에. 교육 참사가 유학생들한테 와서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뭐 좀 필요하다. 좀 모아서 줄 수 없냐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아연질색하는 거. 대사관에 교육 참사 정도 되는 사람이 3급 외교관이 우리 1개 유학생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고? 그리고 대사관 바로 옆에 해당한 식당 그 북한 제일 큰 레스토랑이 있는데 1일 봉사하고 남은 후식료들을 대사관에 보내준대요. 다 가져. 대사관이 이거 좀 가져다 달라고. 수혜 씨도 알아요, 그거를? 예, 저희 이제 마지막에 이 말까지 이제 그 육수 내려고 돼지 대퇴랑 이렇게 살 좀 붙은 그거를 한 솥을 끓여요. 오. 그걸 다 달라고 해요. 고기 육수 볶고 난 거 고기를 뼈다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외교관 하게 되면 되게 멋있는 직업인 거예요. 로망이 있어요. 멋있는 직업이야. 이렇게 처참하게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사는 줄 아는 근데 거예요. 이 외교관들이 다시 북한에서 살 땐 그래도 더 지금 그 외국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풍요롭게 살지 않나요? 프랑스에서 온 친구한테 들은 건데 프랑스 외교관, 그러니까 대사관인데 거기는 좀 작은 규모니까 대표부라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대표 월급이 500 내지 600유로인 거예요, 월급이. 근데 유학생들도 한 달에 700유로를 받고 사는데 그 500 내지 600유로로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도 덜 봐줘야 되고 이러니까 외교관들 사정이 굉장히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외교관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서요. 가족들이 장사에 동원될 정도로 정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는 아까도 뭐 말씀 주셨지만 뭐 코뿔소 뿔이나 상아 이런 것들 팔고 세상에. 뭐 여소면 이런 담배 그죠? 밀수에도 많이 동원되시죠. 이게 외교 행랑이 밀수 행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교 행랑이 또 심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특혜가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스케일이 굉장히 컸던 곳을 하나 조사했는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차를 파는데 이 사람들이 차도 가짜예요? 하는 차요? 아니면 자동차, 벤츠, BMW 이런 걸 파는데 외교관 신분으로 그 나라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이 면세입니다. 면세. 예컨대 절반가량의 벤츠를 사요. 그리고 정상 벤츠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 베트남 현지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벤츠 사면 되지. 왜 비싸게 북한이 산 차를 살까? 궁금한데 외교 번호판까지 붙여서 줘요. 외교 번호판까지 붙여서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관들이 왜 이렇게 동원이 되냐면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남들보다 쉽게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행동을 해도 체포되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요. 들어가면 막 들어가니까.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영리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연쇄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에 많이들 동원이 되시고 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외교 행랑 같은 경우도 출입국 심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네. 뭐 시리아나 쿠웨이트 이런 데 계시는 그런 중동 지역 외교관 분들은 그런 외교 행랑에다가 뭐 돈 이렇게 숨겨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렇게 대사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냥 냅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의 대사가 한때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디제룡 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몇 번 뵌 적 있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초기에 부임했을 때에는 외교관들이 장사를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외교관이 품위 없이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있다가 그걸 묵인해 준 거예요. 본인도 안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은 대사관 자체가 유지할 수 없다는 안 다음부터는 그 물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냥 본인은 고개를 돌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보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되게 고위직으로서 이건 내가 볼 수는 없는데 뭘 할 수는 없으니까 못 본 척하고 가고 차 타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 외교관들이 세상에 이런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번 돈, 이 돈은 분명히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이제 통치 자금과 관련돼서는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주목하시라. 북한 무역업계의 큰손, 북한 무역업계의 큰손,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은밀하게 활동해온 문철명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BI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인도된 50대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를 구금했습니다. 문 씨는 유엔 제재를 어기고 돈 세탁은 물론 술,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인입니다. 문철명이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 무역업자로 위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김정은의 사치품을 다 공급하는 뭐 비싼 술부터 시계, 뭐 요트 엔진까지 심지어 요트 엔진까지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납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과 우방국이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왔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 문철명이를 보호해준다라고 김정은은 믿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문철명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재판도 나왔는데 재판 결과 혐의만 6개에 최고 20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요? 예. 김정일에게 장성택이 있었다면 김정은에게는 이 문철명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북 제재 가운데 요트 엔진을 누가 북한으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까? 검은 통 들어가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검은 통도 안 되는데 요트 엔진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법들을 어겼겠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사람을 미국에서 체포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럼요. 말레이시아 현지 법도 어겼고 국제법도 어겼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재판부가 최근에 미국으로 송환 명령을 내렸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안 넘겨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충격을 받고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송환이다. 그래서 앞으로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문 씨의 미국행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단교하고 대사관 짐도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홍경민 오빠 노래 흔들린 우정처럼 북한 입장에서도 배신당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 말레이시아의 이런 그 커넥션 관계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미국은 뭔가면 너가 하나 주면 우리는 이거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말레이시아가 왜 갑자기 북한을 배신한 건가요?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을 한 이후에 그 양국이 대사 맞추방하고 북한에서도 말레이시아인들 전부 억류하고 거의 단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있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 일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이랑 말레이시아 관계는 어때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우방국을 뺏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또 중요한 파트너고 아마 미국이 이번에 제시한 증거가 아마 완벽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거든요. 지금 제재 이행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병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김진 기자님. 예. 북한이 단교를 선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단교를 하는 거예요? 잃는 것만 있고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북한은 바이든 정부를 상대해야 돼요. 지금까지 상대했던 트럼프와는 차원이 다르고 심지어 결과 기조가 정반대인 원칙주의자 바이든 정부와 북한이 마주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일이 터진 거예요. 북한은 열받은 거죠. 얻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단교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문철명이를 데려가요. 그러면 문철명을 통해서 미국이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미 미국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명확한 증거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문철명이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추가 제재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한 세수를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열받죠. 판례가 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얻는 게 없더라도 단교를 하는 것은 얻으려는 게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냐? 이게 시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 나라가 다 관계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을 테고 유럽도 있을 텐데 우리 조선 사람 미국에 넘기면 너희들하고는 외교 관계가 끝이야.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네. 올해 안에 고위 외교 당직자가 망명 또 탈출을 할까요 말까요? 가능성은 있죠.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희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위층은 계속해서 탈북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에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엘리트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활동을 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그 어떤 인물이 이만갑을 찾아옵니다. 날아간다 또. 야, 저기 쌀인데. 어머.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머.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뭐야 이거? 안영민이야. 어머머머. 안영민이야. 어머머머. 이게 뭐야? 사실 자기를 놀래키려고 찍는 영상인데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다. 근데? 뭐예요 이게? 어쩔 줄 몰라. 뭔데? 서로 닮은 우리가 만나서 앞으로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내게 와줘서 고맙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서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내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 자기? 아, 그래요? 뭐야 우리 미니 행복하게.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아이고 어떡해. 나 못 봐. 나도 어머. 아이고 어떡해. 나 못 봐. 나도 못 보겠다. 야 우리 어머. 김정국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Bonjour tout le monde. Bonjour tout le monde. 뭐야? 김정국. 뭐야? 김정국. 사발이다, 극사발이다. 아니야. 아, 진짜로. 왼손으로는 사랑,
오른손으로는 미니. 준비.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궁금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어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야, 너 잘한다. 어우, 진짜 왜 이래? 울지 마, 언니.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지금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외교관 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런 노래 부르고 둘이 왜 그래요? 네, 제가 미니한테 프로포즈 했습니다. 프로포즈요. 아 저도 너무 떨려 지금 아까부터 막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How long will I love you?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결혼해줄래?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at plan. 무릎 아파. I'm happy with you.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룰이에요 원래. 이거는. 얼굴이야 왜?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우리 뭐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프로포즈야. 어디서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떻게? 누가 대시했어?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저희가 안지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무슨 북한 관련 지금 평양에서 목소리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원됐고, 그다음에 정국 씨는 그 회사에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 본 거죠. 근데 그때 보고 그때부터 있다가 뭐 알고 지내다가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와, 아, 너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첫인상은 어땠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어깨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넓은 거예요, 어깨가. 너무 넓은 거예요, 어깨가. 오, 예. 네? 내 취향도 이상하다. 이게 뭐가 시인다니까요. 기대고 싶었구나 보자마자. 정국 씨 입장에서 우리 미니 씨 첫인상 어땠나요? 엄청 예뻤죠? 저 무슨 모델인 줄 알았어. 키가 너무 컸어. 키가 너무 컸어. 야, 좋으면서 또 두 번째. 아 그리고 너무 좀 세련미가 있었어요. 그렇지. 네, 미니가 약간 그런.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대충 입고 다니거든요. 네. 대충 입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미니 씨 딱 봤는데 뭔가 되게 우아한 거. 그렇지. 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저는 또 되게 너무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게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분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었어요. 너 전에 바로 평양애를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걔가 뭐 그 프랑스에서 오는데 걔도 평양애라더라. 근데 걔는 뭐 좀 왜소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그런 남자애가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았는데 딱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란봉일중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아 그 조사관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두루두루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뭐 타가서도 같은 데 다녔고 막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타가서도 맞아. 어린이집 너무 분명이다. 그런데 세상에 상암동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 근데 탈북 연도도 2015년 같은 데다가 생일날 그러니까 저보고 엄청 그래. 왜 날 따라하냐고. 이게 뭔 일이에요? 신기하다. 정국 군에게 물어볼게요. 언제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아, 진짜 궁금하다.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연애를 하면서 쭉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년 전부터는. 그게 저도 혼자고 아예 일가 친척이 아예 없거든요. 네. 민희 씨도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의지되는지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처음에 안 맞아서 성격도 그렇고 이제 싸울 때마다 싸우고 나서도 이제 생각해 보면 아 어차피 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싸우고도 이게 헤어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생겼고. 나밖에 없는 거 울어요 언니들. 그러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애하면서 야 우리 언젠가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손잡고 가서 부모님들을 뵐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아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다. 이건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은 언제? 날짜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4월 16일이요? 네. 저희가 그냥 뭐요? 그것도 얘네 왜 깜짝 놀래서 네, 책집장을 준비했죠. 먼저 모셨죠. 앉아.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한대도 가져와. 귀여워, 닮았어. 홀로 한국에 온 두 남녀가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에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골드 좋습니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이 결혼식에 관련된 또 사연들이 있어요. 네. 결혼 생각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그때 한번 우리 결혼식 올려보자.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는데 현정 언니가 어느 날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네 결혼식 안 하냐. 그래서 아예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좀 힘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나중에 하려다. 네, 그러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부모님 만나면 그때 또 부모님 만나서 하고 지금은 내가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해줄게. 내가 그냥 너네 부모님 대줄게.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다음에 바로바로 어떻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웨딩 촬영하는 날에도 며칠 어디까지 와라 가니까 언니가 다 세팅 다 해놓으시고 심지어 저희 반지도 언니가 다 하나하나 알아봐주고 웨딩 촬영 하는 날에 언니가 에너지 음료까지 다 챙겨오고 김밥이랑 다 챙겨오신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언니가 앉아서 민희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진짜 찐 행복해 보이는 게 너무 보이고 진짜 현송 씨는 좋은 분. 거의 뭐 친정 엄마이자 시어머니이고 네. 친누나이고 친언니이고